적들이 들어올 때는요, 큰 산맥을 넘어야 되고 다시 강들을 몇 개 건너야 되고 산을 건너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 해자가 두 개나 있는 겁니다. 서울 지역은 이렇게 특별한 방어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외부 세력들이 지형적 난관을 깨뚫고 수도권까지 진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지리적 환경, 지적적 환경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전방 방어선에서 거의 대부분 퇴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은 과거부터 900여 차례 되는 침략만 받아왔다. 그래서 평화를 사랑한다. 그리고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하는데요. 수치라든가 정도를 보게 되면 우리만큼 편하고 행복하게 산 집단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와 가깝지만은 북만주라든가 몽골이라든가 바이칼, 알타이, 중앙아시아,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아가면서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주변 종족들에서 침략을 당하고 지배당하고 종족 자체가 사라진 경우가 수다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대 이후에 100년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우리 역사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왜 그러면 우리는 그런 좋은 조건 속에서 성장했을까? 첫 번째는 제가 지정학적 조건을 예를 들어요. 우리가 있는 것은 현재 동아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동아시아는 첫 번째는 우리 한민족이 살고 있는 터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일본 열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중국 지역도 만주도 있고 몽골 지역도 있거든요. 이걸 범동아시아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 바깥 지역도 우리 역사에 영향을 끼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동아시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 역학관계를 보면 아주 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삼액체제란 말을 쓰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북방 유목민족들 하나, 그 다음에 농경 중화민족들 하나, 그리고 동방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정학적 조건을 보면 늘 그렇듯이 전쟁과 갈등은 주로 북방 종족들과 중국 종족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른바 반농사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했고 평원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물자가 풍부합니다. 반면에 북쪽에 살고 있는 유목민족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재해가 되면은 금방 그들은 사지에 몰려요. 그래서 늘 남쪽으로 진군하다 보니까 이렇게 북방 세력과 중국 세력과는 늘 갈등과 투쟁의 관계에 있는데 그 동쪽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양대 세력은 배후에 있는 우리 세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어느 한쪽이 우리 동방을 공격할 때는 나머지 다른 쪽이 그 종국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역사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아시아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핵심을 꿰뚫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던 시대에는 그런 역할을 잘 활용을 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거를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족사에서 위대한 임금 그러면 두 분을 꼽는데 한 분은 세종대왕이고 한 분은 광개토 태왕이거든요. 근데 광개토 태왕의 아들이 장수왕 또는 장수태왕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제위했던 기간이 꼭 100년인데요. 그 시기에 중국 쪽은 완전히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56국 시대를 거쳐서 남북조 시대를 거치니까 엄청난 대분열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 북방 지역도 계속해서 혼란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분열된 양대 세력을 사이에 두고 체크 앤드 밸런스 기능을 활용해 가면서 아주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균형자 또는 조종자 역할을 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고구려 전성기 때는 바로 동아시아에 또는 제 용어에 따르면 동아지중해의 코어 역할을 했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겠지만 경제 물리에서도 허브 역할을 했겠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는 정말 독특해요. 범북방 문화, 범남방 문화, 대륙 문화와 그리고 해양 문화가 섞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의 여기는 제 용어로 따지게 되면 인터체인지예요. 옛날에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민족은 문화가 없다고 보거나 또는 약하다고 했어요. 단지 우수한 중국 문화를 일본국에 전해주는, 일본 열도에 전해주는 브릿지, 가교를 내세웠거든요. 저는 그건 사실과 틀리다고 봐요. 제 견해가 아니라 팩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한 이론은 바로 인터체인지론입니다. 모든 것들이 모여들어서 여기서 회오를 치면서 우리 것을 만들고요.
이것이 다시 일본뿐만 아니라 더 서북방으로 나가고 그리고 중국 쪽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이 역사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색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살았던 터, 공간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이 외부 세력에서 침탈을 많이 받쳤던 이유를 저는 조금 전에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찾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말 그대로 지리적 환경 속에서 제가 찾고 싶어요. 첫 번째는 육지가 중요하거든요. 육지를 통해서 대규모의 군사가 들어옵니다. 이를테면 수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 그리고 고란의 군대 등등. 이럴 때 남만주의 길림 지역부터 그렇지만 특히 소위 말하는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선 한반도부터는요. 적들의 침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의 특히 한반도의 지형을 보게 되면 동쪽에 백두대간이 쭉 펼쳐 있거든요. 이게 대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옆으로 나가면서 정간이 있고 정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일본인들이 1905년에 일본의 고토 분주라는 학자가 산맥 개념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유기적 세계관을 파괴시킨 건데요. 아직도 우리가 산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산줄기들이 서남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서로 치우치면서 약간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압록강을 건너게 되면은 큰 산맥을 넘어야 되고 다시 강들을 몇 개 건너야 되고 산을 건너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 해자가 두 개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장벽이 있고요. 해자가 있고 장벽이 있고 해자가 있고 이런 것을 탁월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 국가들의 수도는 적어도 고구려 평양성 이외에는 다 남쪽에 있는 거예요. 물론 서울보다 북쪽이 평양이지만은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센트럴 시티라고 그러는데 수도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외부 세력들이 이렇게 지형적 난관을 꿰뚫고 수도권까지 진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없으니까. 서울은 조선시대의 한양이거든요. 한양의 도읍지 후보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공주 계룡대 부근을 빼놓고는 전부 다 서울 주변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은 이렇게 특별한 방어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문 안에 있는 이 한양은 방어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4개의 큰 산이 바깥에 있고요. 그리고 4개의 조그만 산이 둘러싸여 있는 것이 바로 현재 4대문 안입니다. 서울의 한복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우리는 이런 자연지형을 활용했기 때문에 늘 그런 식으로 방어막을 구축했어요. 서울 이전에도 비슷하게 똑같이 그런 체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특히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려도 조선도 산성체제가 발달했는데요. 이 산성들은 그냥 아무데나 쿡쿡 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중요한 혈자리만 쌓은 겁니다. 장벽이 있고 해자가 있고 그러다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굉장히 좁거든요. 이렇게 혈자리만에 우리는 늘 산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 이론인데요. 똑같이 현대에서도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방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 휴전선 앞에 열쇠전망대, 태풍전망대 등등을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양지역에서 설치한 것들을 보면은 완벽하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설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지리적 환경, 지적적 환경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이 별로 없었고 또 와도 잘 막아냈다는 겁니다. 다만 당시 위정자들, 고려라든가 조선의 위정자들이 군비를 기울이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급습해서 뚫린 경우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전방 방어선에서 거의 대부분 퇴출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다의 문제인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해양선 항문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뗏목을 타고 대양 항해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마찬가지로 중국의 절강성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산동성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뗏목을 타고 오는데 그때 제가 확연히 느낀 것은 우리는 해안선이 특히 서해안은 해안선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들어올 때는요, 그 물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바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죠. 즉 조선 이전의 고려시대 때까지는 우리 민족의 해양활동은 매우 활발했다. 이거를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확실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인 국제 역학관계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지만은 지리적 환경 속에서도 정말 좋기 때문에 주변 세력의 침입을 거의 안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배워오셨던 900여에 달하는 침략은 전쟁이 아니라 배틀입니다. 전투입니다. 심지어는 왜구들이 침입한 숫자, 북방에서 홍건족 등등이 침입한 숫자까지도 계산해서 확대 비약시킨 거죠. 전쟁다운 전쟁은 고구려 수나라 전쟁, 고구려 당나라 전쟁, 그리고 성종의 침입, 이종, 그리고 임진왜란 나라 병자호란도 저는 그렇게 큰 전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몽골군이 언제 고려와 전쟁을 벌였습니까? 지금도 우리 민족이 가진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조건은 탁월하거든요. 남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섬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린 또 섬이라 할지라도 대양으로 뻗어나가는 항구의 역할은 섬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완벽하게 포위된 섬이죠. 바다로도 막히고 대륙으로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바로 이 해양을 전략을 활용했는데요. 만약에 한민족이 통일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과 현재 북한 지역과 그리고 조금 더 압록강 하구 지역을 차지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는 어느 지역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엄청난 지경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물류망은 현재 99.3 내지는 7%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대한민국의 해양 물류망, 북한 해안 지역의 해양 물류망을 포함하고 말 그대로 북한 지역을 통과해서 오른쪽으로는 TSR, 트랜스시베리안 레일로드 있잖아요. 이걸 타고 가면은 저는 베를린까지 타고 갔었거든요. 14일 동안 베를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으로 보면 TCR이라고 해서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몽골과 연결되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만들어서 쭉 연운항을 출발해가지고 유라시아까지는 유라시아 철도가 있는데 아직은 화물만 운송하지만 이 세 개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한국은 정말 물리 허브로서 최고의 적지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시급하고 꼭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반도라는 영화의 부적 합법성입니다. 우리 민족이 활동한 모델은 소위 한반도와 그리고 만주 일대 그리고 바다가 있거든요. 이렇게 삼면을 바다로 한 육지를 볼 때 해륙사관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려 이전의 우리 역사, 즉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뿌리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지정학적 또는 지경학적, 지문화적 환경을 보더라도 우리는 북방계와 남방계가 섞일 확률이 너무나 큰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주로 유전 분석을 통해서 북방계, 남방계가 섞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전 분석 이전에도 두개골 분석이라든가 신체 분석 그리고 그 전에는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이런 유아 주장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이 형성되는 8+의 알파의 길을 걸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를테면 유라시아 전체 세계를 놓고 볼 때 이쪽 동쪽을 향해서 오는 길들은 8개 큰 길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주길 외에도 간선도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8+알파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북방계, 남방계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부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남방계를 할지라도 예를 들게 되면 중국 절강성 이남의 강남 지역 문화도 들어오고요. 동남아시아 문화도 들어오고 그리고 인도 지역에서 문화가 들어오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일본 열도에서의 조몽인들이 들어왔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부산의 동삼동이라든가 조도라든가 울산의 서생포라든가 이런 등지에서 조몽토기들이 발견된 거예요. 7,000년 정도 전부터. 그러니까 북방계, 남방계라는 용어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덜 과학적이라고 보고요.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면 8+알파의 길을 통해서 모여든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거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주민들이 없었던 무지 공산의 상태였고 외부 사람들만 들어왔는가? 그건 아니죠. 이를테면 현재 남한 지역 그리고 북한 지역은 더 높게 보고 있고요. 만주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말하는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도 호모 에렉투스도 이 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북한은 100만 년까지도 올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석기 시대 이후를 얘기하니까 그때까지도 주민들은 살았고 신석기 시대부터 8개+ 알파의 방향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응축돼서 언젠가부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청동기 시대라고 보는데요. 이때는 우리의 집단의 정체성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중핵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는 원행론이에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8+알파기를 통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왔다.
그런데 유라시아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가장 동쪽 끝에 있습니다. 이때 지리적으로 끝에 있다는 것이지 역할에서의 끝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인류는 아프리카 중동부 지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동쪽으로 오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동쪽은 굉장히 생태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왜? 해가 뜨는 곳이니까. 더군다나 인류는 오랜 동안에 빙하기를 거쳤지 않습니까?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특히 동쪽은 인류에게는 굉장히 꼭 가야만 할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는 다양한 집단의 성격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혈연적 문제일까? 그렇지는 않죠. 이들이 당연히 왔으니까 문화라는 걸 만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쉬워요. 이를테면 가장 좋은 것이 식입니다. 먹는 종류의 음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소위 말하는 북방계도 있고 남방계도 있고 다양한 양식들의 음식을 만들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을 후대에 가게 되면은 비빔밥이라든가 설렁탕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모으는 그런 음식 문화의 기본 코드를 형성하게 돼요.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주거 형태이죠. 주거 형태도 북방식과 남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범북방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추위에 견뎌야 되니까 온돌 구조에 가깝고요. 온돌은 조금 시작은 늦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의 발명품으로 전 세계에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중국의 강남 지역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일본 열도 지역에서는 거기는 덥고 습기가 많으니까 당연히 마루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돌과 대청이 합쳐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거 양식들도 이렇게 합했다는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우리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북방계 의복과 함께 또는 개활적이고 활달한 가벼운 그런 남방계, 즉 따뜻한 곳의 의복 양식도 합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 해를 지향하죠. 하늘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동물들을 숭배를 해요. 호랑이를 비롯해서 등등.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로 범북방과 연관된 것들이고요. 반면에 땅과 연관된 것, 농사랑 연관된 것 등등은 대부분 남쪽과 연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족도 그렇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죠. 결국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집단의 기질입니다. 문화라고 표현하기에는 더 힘든 어떤 기질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유라시아 대륙을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종횡무진했고요. 지금도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대륙과 해양을 넘나드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보면은 우리는 대륙적 기질과 해양적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거를 경제 형태로 구분하게 되면은 농경적 기질과 유목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스테빌리티형이라고 해서 정착성 정종 문화가 되고요. 모빌리티는 주로 빠르게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21세기 문화죠. 그런데 우리 문화는 동적 문화도 아니고 정적 문화도 아니고 이 두 곳이 합쳐서 조화를 이룬 동중정의 문화라는 것이죠.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스테빌리티형 문화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정적 문화라든가 정중동의 문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동중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이론을 전개하는데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몇 년 전에는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도 특강을 하고 이런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역사, 문화, 기질을 파악할 때 크게 말하면 북방계, 남방계 그러지만은 8+알파의 길을 통해서 들어온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섞여져서 조화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